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3일 7월의 장마, 쉽게 말하면 수마가 핥히고 왔는데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 그리고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정말 답답한 일입니까.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최소한도 할 수 있는 일을 못다 해놓음으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안타깝고 또 많은 수혜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제가 200회를 마지막으로 정기방송의 마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매주 한 번씩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200회가 끝나면 이제 정기방송은 중지하려고 합니다. 많은 정보가 다양하게 전달되고 있고 여러분이 또 그 지적 정보의 수준이 높아져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이 사실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드린 대로 오늘 199회 200회까지는 정기적으로 해드리고 다음부터는 필요에 따라서 제가 선택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중에 특히 저를 지극히 사랑하고 염려하는 분들에게 좀 잘못된 지식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라고 생각합니다만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드립니다. 오늘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이런 주제를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새롭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라고 그러죠. 그리고 통일부 장관도 정동영 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끌어왔던 대북 정책이 북한에 거의 먹히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김정은이 통치하는 통치 이데올로기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은 통치 시스템, 그러니까 북한을 소위 통치하는 김정은의 통치 방식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세대의 변화겠죠. 세월의 변화겠죠. 그동안에 김정은이하고 미국의 트럼프 사이에는 상당한 밀착된 관계가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한때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김정은은 트럼프를 신뢰하고 또 트럼프도 신뢰했어요. 그래서 2018년에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고 2019년에 하노이 회담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근데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의 트럼프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남으로 인해서 미국 간에 엄청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북관계는 상당히 답부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는 톱다운 방식, 그러니까 최고의 수뇌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면 바이든 방식은 밑에서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서 위로 올라가서 최종 결정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더 복잡해졌죠. 그리고 바꿔 말하면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흔히 좌파 정부 그럽니다. 그 윤석열 정부는 보수 정부죠. 그러니까 또 남북관계의 스타일이 달라지죠. 대하는 정책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동안의 남북관계는 엄청난 냉탕의 기류를 연속했어요. 거의 접촉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북한은 나름대로 상당한 국제적 위상을 획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러시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에 김정은의 북한군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약 한 1만 3천 명 내지 5천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쓰는 모든 전략물자들, 대포알이라든지 일반 소총이라든지 뭐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아주 중량급 국방문화가, 국방산업이 북한에 나름대로 정착이 있지 않습니까? 핵을 개발할 능력도 있고, 그 중에 다량의 무기들이 약 1천만 톤 내지 2천만 톤 북한의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에 가서 쓰여졌어요. 물론 피해를 막대하게 봤습니다. 한 5천여 명의 전사상자가 났다니까. 그러나 북한은 나름대로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국방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지원을 받았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하면 하나는 위성, 정찰 위성을 발사해서 위성이 직접 대한민국을 정찰하고 그 밖에 그들이 말하는 일본, 미국 등을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고, 물론 위성은 단 하나가 성공했지만, 두 번째는 북한이 지금 SLBM이라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잠수함 발사하는 거죠. 핵을 발사하는 거죠. 그 기술 수준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미사일을 지금 핵 추진 미사일을 건조하고 있어요. 상당한 기술 지원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북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2기에 다시 당선돼 가지고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아닙니까? 다시 미국다운 나라, 소위 아메리카 퍼스트니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들고 나왔고, 남북관계를 자신한다. 김정은하고 나하고 신뢰가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미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민족 문제로부터 벗어던져 버렸어요. 통일이니 시션소리 하지 말라는, 평화니 민족이니 해방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은 이제 남북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남쪽이. 그 대한민국 어떤 대한민국이냐, 평화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를 적대시하고 완전히 말살하려고는 미국의 추구고 괴뢰고 도당이다. 그러니까 남한은 대한민국인과 동시에 적대국가다.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평화는 무력으로만 해결되는 거지 어떤 정치적 협상이나 평화를 논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2022년 말 노동당 중앙전원에 의해서 헌법 개정을 명령했고, 현재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일 통일이 온다면 그것은 분명히 평화적 통일이나 연방적 통일이 아니라 오직 물리력을 통해서 남쪽을 점령해서 박살내야만 통일이라는 것을 깃발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북한 사람들이 남쪽의 문화나 언어나 이런 모든 남쪽에 일어나는 형태들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법령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만 예를 들면 반동사상 배격법이라는 거예요. 남쪽에 들어오는 모든 드라마, 영화, 음악, 쉽게 말하면 K컬처죠. 이런 것들이 참 반동이라는 거예요. 반동. 그러니까 남쪽에 쓰는 언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애인을 가리켜서 뭐 오빠라든지, 이 과거에 동물하고든 규정해서 북쪽에 MZ세대들이 전부 다 오빠 그러잖아요. 그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적대국가의 용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입니다. 그리고 기찰대랑을 만들어서 남쪽의 드라마나 음악을 듣거나 드라마를 제작, 판매하면 사형, 듣기만 해도 15년 노동 단련형 소위 교도소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억제를 강화하고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5개년 계획을 벌써 3번째 시작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어요. 러시아로부터 물론 물질적 지원도 있었고, 또 유엔 제재 속에나 미국 제재, 한국의 제재 속에서 피해서 노동력을 외국에 송출해가지고 그 노동력에 의해서 벌어들인 돈,
또 해커 집단을 이용해 가지고 소위 요즘 말하는 보이스피싱처럼 모든 은행을 털어다가 북한의 정치자금이나 당 관리자금으로 쓰는 소위 노동당 9호실이라고 하나요? 39호실. 김정은이 모든 자금을 관리하죠. 거기서 해킹을 해간다 이게. 은행을 털어가. 그리고 아편 이걸 대대적으로 경작해가지고 비밀리에 팔아서 또는 위패 달러를 찍어서 유통시키고 이런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지만 북한 통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며칠 전에 7월 27일 날 휴전 78년을 지나쳤어요. 우리가 마치 광복이 50주년이 80주년이 금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휴전도 벌써 77주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48년에 광복됐고 45년에 광복됐고 50년 전쟁이 났고 53년에 휴전이 됐으니까 벌써 75년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전쟁 자체가 50년 전쟁이. 그러니까 광복이 80년이죠. 80주년. 그리고 나서 북한은 소련군에 의해서 일본군 무장해제가 되고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왔고 남쪽은 미군에 의해서 일본군 무장해제가 되고 이 분쟁 밑에 있다가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선포하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죠. 북한은 9월 9일 날 우리 남북 단독정부가 수립되니까 마치 분단의 책임이 남쪽에 있다 그런 식으로 며칠 있다 9월 9일 날 조선인민민주주의를 정식 공포합니다. 그러나 이미 46년부터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가 들어와서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행정조직을 모두 마무리 짓고 오히려 남쪽의 평화란 위안공세로 혁명 노선을 전개하다가 그들 나름대로 국가체제를 세계 앞에 선포한 거예요. 굉장히 치밀한 계획 밑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남북관계는 여러 형태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70년대 7.4 공동성명, 80년대 한민족 통일방안을 제시했던 김영삼 정부의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게 만들었던 배경. 그 과정에도 무장공비를 보내고 청와대를 기습하고 별별 형태의 도발이 있었죠. 지하조직을 하고 인민혁명당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결국은 인민의 삶을 어떤 체제가 더 사람답게 살게 만들 줬냐. 남쪽은 이미 선진국 반열에서 세계가 우리를 G7에 끌어들일 만큼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국방력도 강해졌고 경제력도 세계 10위권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해요. 전 세계 부러워해요. 북한은 지금도 세계 최하위권의 국가로 경제적 차이는 우리하고 한 60배 차이가 납니다. 비참하죠. 아직도 소득이 1000불 미만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 지금 4만 불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을 제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체제 선택에서 지난번 노벨 평화상에서도 체제가 국가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의 논문을 시카고 대학 교수, 하버드 대학 교수 등 3명이 써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아주 귀한 현실이죠. 체제가 국가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게. 이 모델이 바로 남북한이었어요. 이미 우리는 광복 80년 만에 남북관계가 누가 승자냐, 누가 체제 선택을 잘하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진 것은 김정은이에요. 굉장히 초조해졌습니다.
나름대로 뭐 핵도 개발하고 러시아에 참군도 하고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도 하고 이런 위상은 높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남쪽의 국제적 주의를 획득한 데 대해서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적절히 교류나 협력을 통해서 문호를 개방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휴전선 일대 새로운 콘크리트 절벽을 쌓고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닦아나왔던 도로, 가로수, 그의 각종 평화를 원하는 모든 구호나 상징물들을 없애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남쪽의 문화가 자기들의 정신세계를 교란시키고 또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해서 반동사상문화 배기법을 만들어서 철저히 단속을 해요. 인민재판도 하고 공개재판도 하고 처형도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의 스타일, 은근히 연방제 통일이라는 그물을 쳐놓고 남쪽 정치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합작이니 평화니 민족이니 남남북녀니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동화시키고자 했던 북한의 전술 전략을 바뀌었습니다. 완벽히 적대국가로 헌법에 명문화해버렸어요. 대한민국은 국가를 불러요. 이번에 김여정이 성명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발표한 거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이라고 공적으로 부르지 않아요. 왜? 통일 대상의 국가가 아니다 이게. 같은 민족이 아니다 이게. 당군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김정은 최근에 하는 정치 형태를 보면 할아버지의 그 항일 투쟁 시절에 소위 그 신출귀몰한 모든 구사, 역사의 언어들 다 지워버렸습니다. 뭐 솔방으로 술탄을 만들었다느니 가랑잎으로 압록강을 건넜다느니 이런 다 신화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또 김정일이가 성군 정치인이 애국주의니 우리 민족 하나되기니 뭐 백두에서 한란 이런 망상적 언어도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대 할아버지 아버지의 정치 이데올로기도 전부 다 짓밟아버렸다고 얘기해요. 이런 김정은을 상대해서 새 정부가 남북관계를 다시 개선한다. 엄청난 새로운 전략이 구사돼야 되고 그 변화에 맞고 또 그 전략에 말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배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바꿔 말하면 지평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못할 일은 없죠. 왜? 전쟁통에도 적대국가하고 회담을 하는 거고 평화를 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군사합의도 다 지금 무용화시켰잖아요. 우리만큼 성실하게 북쪽은 약속 안 지켜요. 그리고 보수 정부가 볼 때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군사합의를 파기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형식적인 시간을 벌어줄 뿐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들의 불안도 새로운 정부가 잘 판단해가지고 남북관계 새로운 지평을 열기를 평생을 남북관계와 평화, 통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동안 정말 부족한 사람의 언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저는 꾸준히 제 능력이 닿는 데까지 조국의 통일 그리고 통일된 대한민국의 미래, 왜냐? 먼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토인비가 지적한 사관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죠. 그는 세계를 진단하기를 문명의 이동으로 진단했어요. 원래 문명은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21개, 24개 이렇게 출발했답니다. 근데 지금 남아진 문명은 크게 4개라는 거예요. 하나가 기독교 문명, 하나가 불교 문명, 하나가 힌두교 문명, 그리고 하나가 이슬람 문명입니다. 근데 이 4개 문명을 엄격히 들여다보면
뭔가 하나의 큰 문명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인비는 미래 통합된 문명은 기독교 문명일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 문명을 어떻게 역사적인 사명을 다하도록 이끌어갈 것이냐. 그럼 기독교 안에 새로운 혁신을 요구했어요. 기독교도 변해야 된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예수에 대한 관, 재림에 대한 관, 부활에 대한 관, 영적 세계에 대한 관,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문명이 중심에 나타나지 않고는 기독교 문명이 다른 문명을 소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문명의 핵심에는 동양적 가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양적 가치가. 그 점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의 핵심에 기독교를 혁신할 수 있는 문명의 틀이 잡히고 그 속에 내용이 첨가돼야 되지만 그 내용 속에는 동양적 가치가 중심에 서야 된다. 저는 이것을 일찍이 한국적 가치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90년대 말에 팍스 코리아나라는 책을 썼어요. 팍스가 뭡니까? 세계사에서 평화를 중심에 두고 문명을 만들었던 역사를 팍스 박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팍스 로마 그러잖아요. 로마가 세계사를 움직이던 시대가 있었어요. 평화의 중심에 로마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팍스 브리테니카라는 말이 있어요. 영국을 얘기하는 거죠. 브리테니카는. 그 영국 문화 속에 세계가 용해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20세기 이후에 팍스 아메리카나가 나왔어요. 그게 미국 문명 시대예요. 분명히 미국이 세계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문명이 점점 태평양으로 건너와서 팍스 코리아가 될 것이다. 코리아가. 대한민국 문명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적 가치를 세계화시키는 그런 문명적 내용을 깊이 관찰하시고 무엇이 기독교를 새롭게 혁신해서 세계 문명의 중심에 쓰고 대한민국의 태고로부터 제2와 대동단결을 대동세계, 세계가 하나 살면서 그 정신적 중심에 홍익이 있다. 더불어 사는 철학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 우리의 건국 이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핵심 동양적 가치 핵심이에요. 그것이 신라의 삼국통일을 가져왔고 고려의 강건함을 가져왔고 조선 500년의 선비 문화를 유지시켰어요. 그 결국은 일제의 고통 속에서도 잠들거나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국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혼란이나 서로의 충돌은 불가피한 역사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부디 의지와 굳건함과 미래를 내다보는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이 땅에서 정착해서 새로운 문명을 이루면서 세계 사람이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통일적 철학, 제가 최근에 쓰는 책 속에 사통일사라는 말을 썼어요. 사상이 통일되면 세계는 하나 된다. 그 인류가 추구하는 평화예요. 세계가 하나 되면 전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그 속에 모든 잡다한 가치관들이 용해돼야 돼요. 이런 세계를 만들기를 원하고 제창하고 또 추진하고 거기에 조그마한 미랄이 돼서 이 한문 바칠 것을 결의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